자,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규모 검토 중에서 좀 알아야 될 게 필지 형상인데, 이게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모양새가 어떤 거냐에 따라, 또는 경사지면 좋냐 나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사례를 보셔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자, 일단 주차장 관련된 거는 되게 어려워요. 제가 별도로 이거 1시간 정도 이상 강의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을 게 지금 근생도 아니고, 다가구 주택은 우리 주로 요거 아니면 다중주택 짓는 데죠. 다중주택하고 다가구 주택은 이게 주차장 기준이 달라요. 다중은 단독주택과 똑같이 하는데,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다세대랑 똑같이 세대당으로 갑니다. 8세대면 8세대에 따른 8대 주차장이 나와야 되는데, 전용 면적이 만약에 60제곱미터 이하다. 그럼 가구당 0.8대로 또 줄고, 30제곱미터보다 작다. 그러면 0.5대야. 그럼 30제곱미터 이하짜리가 8가구다. 그럼 8대가 아니라 0.5니까 4대. 그래서 전용 면적이 좀 작을수록 약간 세대 수가 면적이 작을수록 주차 대수가 좀 줄어드니까 전부 다 60제곱미터로 안 짓고 59제곱미터, 58제곱미터, 30제곱미터로 안 짓고 29제곱미터, 28제곱미터 짓는 이유가 주차장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주차장 관련된 주거는 주차 대수가 많이 필요했는데, 상가는 적게 필요한 이유가, 상가는 134제곱미터당 그냥 한 대예요. 134제곱미터당 한 대란 말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말이에요. 134제곱미터당 한 대라는 얘기는 이 말이에요. 여기가 만약에 34, 34, 34, 34. 그럼 이게 134죠? 거의 132로 할까? 그러면 여기는 한 가구당이면은 요게 만약에 주택이었으면 4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다도해서 130 이하야. 그럼 한 대예요.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한 대로 이걸 짓 수 있는데, 주택을 짓게 되면 4대가 필요한 거예요. 즉 주택은 가구당 한 대지만 얘는 면적, 이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34제곱미터당 한 대인데, 어떤 지자체는 134제곱미터당 아니라 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뭐 150제곱미터당 한 대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자체마다 다른데, 일단 개념 하나는 기억하세요. 주거로 쓰인다 그러면 주차 대수가 많이 필요하다. 근생, 상가는 약간 적게 필요하다. 요 기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 관련된 내용은 또 이게 디벨로퍼 과정 가면 주차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려는 게 홈즈하우스잖아요.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이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둘, 세 가구다. 그럼 3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근생이 있으면 여기 0.2대 필요하다. 그럼 더한 다음에 3.2대다. 그러면 3대예요. 이렇게 필요하다. 다가오면 절상해야 되니까 뭐 4대다. 이런 것들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이 주차장 관련된 거를 우리가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정도면 돼요.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 짓게 아니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종전에는 2.3m에다 5m였는데 개정되면서 여기 2.5m로 바뀌면서 면적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다가구 다세대 같은 경우는 30 이하면은 한 가구당 0.5대, 60 이하일 때는 0.8대라고 그랬죠. 그리고 도로 너비가 5m 정도 되면 평행 주차가 해야 되지만 6m 갖추면은 수직 주차도 가능해요. 그래서 도로가 6m인 도로일 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주차 대수가 5대가 나오잖아. 같은 면적인데. 됐고, 요 정도는 이제 주차 개념이고, 보통 우리가 이제 제일 좋은 형태의 땅은 이 가로장방형이나 세로장방, 이게 제일 좋고요. 이런 경우는 주차 공간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1층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건물을 지었을 때 주차장이 모양이 잘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땅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또는 장방형, 정사각형이 좀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사지. 우리 경사지라는 게 보통 우리 지하는 층수에 산입을 안 해요.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층은 층수 산입 안 하면 장점이 뭐냐? 주거로 쓰이는 게 4개 층까지야. 그럼 지하로 빼면 얘는 층수에 안 들어가잖아요. 위에 4개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경사지인데, 우리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여기 지표면, 여기가 경사지죠. 그럼 여기 최저 높이가 아니고 최고 높이도 아니고 여기 가중 평균 높이 있죠. 이게 층 전체 높이의 절반 이상 들어가면 지하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의 절반 이상이 땅 밑에 묻혀 있으면 되는데 이쪽에서 볼 때는 모르겠는데 경사지 있죠. 여기서 볼 때는 여기 1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가 1층인 거야. 근데 이게 지하로 들어가면 층수에 산입을 안 하기 때문에 주거로 쓰이는 게 4개 층까지다 그러면 이제 주거다. 만약에 4개 층이죠. 근데 요걸 주거로 포함시켜 버리면 이거 못 져요. 근데 지하층으로 들어가면 층수에 산입 안 하기 때문에 한 층 더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층을 활용하게 되면 연면적에는 들어가는데 용적률 계산할 때도 지하는 포함을 안 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더 찾아먹을 수 있다. 장점이다. 그래서 이 건물 보시면 이쪽에서 분명히 여기가 1층이지만 경사지다 보니까 여기가 1층이에요. 지하예요, 지하. 지하인데 층수에 안 넣고 연면적에 안 넣으니까 한 층을 더 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여기도 경사지 있죠. 여기가 1층인데 여기는 이쪽이 1층이죠. 근데 여기는 건축물 대장상 B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하기 때문에 얘는 층수 산입 안 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집니다. 좋은 거죠. 좋은 거. 그래서 여기 1층은 지금 현재 이쪽에서는 1층으로 쓰고 얘는 여기서 또 1층으로 쓰니까 1층을 2개를 쓰게 되는 거라 경사지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는 인식은 버리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활용을 잘하면 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축 건물의 준공 후 가치는 자, 지금 현재 건물의 원가, 땅값하고 공사비하고 금융비 있죠. 부가수익을 다 더한 게 신축 건물의 준공 후 가치인데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서 토지비가 만약에 13억이다. 13억. 근데 이 땅에다가 지금 현재 80평짜리니까 그럼 80평을 자 13억을 나누잖아요. 80평으로. 그럼 평당 3,750만 원인데 서울의 이종일반 주거 땅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공사비 예를 들어서 한 200평 정도 짓는다. 평당 공사비가 지금 많이 올라갔지만 500만 원이면 좀 2, 3년 전 건데 그러면 이때 이 공사비 더하면 10억 정도 들었어. 그리고 금융비용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금융비용, 기타 비용 포함해서 5억 정도가 들었어요. 그럼 이 금액은 고정값이죠. 더했을 때 총 들어간 금액이 지금 현재 주택 개발로 인해서 이걸 얼마에 팔 거냐면 50억에 팔 거래요. 그럼 내가 들어간 원가는 잠깐만요. 요 10억, 20억, 33억이죠. 33억인데 33억 준공 후 가치가 50억이 될 거야.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내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봐요. 13개의 주택을 질 건데 평균 분양 가격을 3.1억 했을 때 투룸입니다. 그럼 요거를 했을 때 총 나중에 팔 때 50억에 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들어간 금액이 얼마가 들었냐? 지금 현재 10억, 20억, 25억, 28억 들었죠? 28억에다가 여기가 부가 수익을 5억을 잡았을 때 이 50억을 했을 때 수익이 이렇게 나온다면 지방 같은 경우는 땅값이 좀 싸니까 평당 1,000만 원이라서 8억. 건축비는 똑같겠죠? 단 금융비가 좀 덜 들겠지.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늘어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할 때 16세대를 분양했는데 여기는 가격이 싸잖아요. 싸다 보니까 1억 4천으로 했을 때 23억 정도가 남는다. 그러면 내가 이 개발로 인해서 얻는 거는 부가가치는 2억 3천이라는 뜻인데 잘 보셔야 돼. 내가 지금 들어간 비용이 종전에 13억 들어갔는데 수익이 5억이 됐지만 보세요. 8억 들어가니까 수익이 줄었죠. 즉 결론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수록 들어간 수익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의 경우는 땅값이 한 8억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5억이나 비싸니까 그래도 수익률은 비슷한데 공사비는 줄이면은 뭐가 되는 거죠? 줄일 수 없어. 줄이게 되면은 부실공사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땅값을 싸게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미리 땅을 사야 돼요.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들은 미리 땅을 사놓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개발하는 게 제일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땅값이 제일 싼 시점 언제예요? 그러면 오늘이 제일 싸요. 오늘. 내일 가면 또 올라. 그래서 미리 개발할 지역을 선정해서 땅값을 좀 잡아 놓으셔야 수익률이 좀 더 난다. 그래서 서울도 이 정도 5억이 나오지만 지방도 마찬가지로 2억 3천 정도 수익이 나니까 지방도 가능한 거죠. 근데 내가 요거 1억 4천에 분양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정한 게 아니라
주변에 거래되는 애들을 기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가시면 실거래 제공 자료 제공이라고 있어요. 이거 클릭하면 내가 지금 현재 계약된 날짜 기준 언제부터 언제 뭐 아파트면 아파트 뭐 연립이면 연립 다세대는 다세대 체크하시면 주변에 거래됐던 게 나오는데 제가 잠실동 기준 잡아봤어요. 잠실동 기준으로 전용 면적이 29, 28, 27 왜 이렇게 됐을까? 28? 30이 안 됐죠. 30이 안 된 이유가 32 하면 0.5대라고 그랬죠. 주차 대수가.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거래되는 금액이 자, 거래 연도예요. 연도인데 금액이 현재 얼마에 거래됐다. 제곱미터당 얼마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좀 커지잖아요. 커지면은 자, 전용 면적이 커지면 요 툴은 금액이 지금 현재 훅 떨어졌죠. 그죠? 훅 떨어졌어 이거.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 전용 면적이 작을수록 가격이 비싸게 거래돼요. 그래서 여기 30 이하일 때, 30에서 64일 때, 그리고 60을 초과할 때 나눠서 세대 방수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 기준층은 2층, 3층인데 건축 연도 및 거래 연도 모두 최근 1년 이내 거래한 애들만 비교하는 거예요. 19년도에, 18년 19년도에. 그럼 여기 6층이고요. 2층이고 2층하고 3층. 요 정도 기준으로. 거래된 게 보니까 1,000만 원대죠. 1,000만 원대고 전용 면적이 좀 작을수록 가격이 비싸다. 근데 이거를 일일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가서 내가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우리 플렉시티 사이트를 이용하면 그 지역 주변에 그 연립주택 실거래가, 다세대 실거래가, 도시형 생활주택 실거래가 보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그걸 불러오니까 플렉시티를 활용하는 게 더 좋다. 그리고 거래량 확인하는데 보니까 지금 보시면 전용 면적 구간별로 평당 매매가가 높은 게 이게 제일 작은 게 파란 색깔인데 평당가가 높죠. 제일 큰 게 평당가 낮잖아.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작을수록 평당 가격이 높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작게 쪼개는 게 더 낫다 수익이. 근데 작게 쪼갰을 때 뭐가 문제가 생겨요? 주차장입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주차 대수가 필요하니까 주차장이 잘 나올 땅으로 가야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 뜻인 거예요. 됐어요. 그럼 총정리하면 개발 가능한 좋은 토지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개발 가능한 좋은 토지가 뭐야? 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서울 지역이다 아니면 도심지다 그러면 2종 일반 주거나 3종 일반 주거에 있는 땅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땅 있죠? 택지개발지구 땅 거기서 2종 일반이나 3종 일반 오래된 노후주택이 있다 40년 이상이 된 주택이 있다 그러면 거기도 2종 일반이나 3종 일반이 가장 좋다. 지방의 경우는요. 1종 일반 주거 상당히 많아서 지방의 경우는 1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땅이 가장 좋고 평수는 보통 이제 우리가 50평에서 100평 사이로 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80평대 플러스 마이너스 가장 좋다. 그리고 북쪽 방향의 도로를 물고 6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게 가장 좋고 도로가 없으면 공원이나 하천 철도가 있으면 거기는 햇빛 안 받아도 되죠. 그런 땅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장방형 필지 15m 이상 도로에 접한 토지가 개발하기에는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은. 그래서 이 상태에서 포지션 나오는 땅들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제일 먼저 했던 게 토지 매입해서 기획, 설계, 시공, 금융, 세무, 분양, 임대관리까지 이 플로우 차트 전체적인 것만 우리랑 진행을 같이 해주시면은 이해하는 데 빠르다. 그리고 뒤통수를 맞는 일도 좀 덜 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게 건축법에서 지하층 활용했던 거 기억나셔야 되고 복습하는 거예요. 지하층 활용했던 거. 그 다음에 제일 좀 애매한 게 이게 도로 중에 막다른 도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막다른 도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거. 도심지 내에서 오래된 구시가지는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